2013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였습니다. 남아공의 영웅인 오스카가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무려 4발의 총격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오스카는 강도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였죠. 대체 그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럼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스카는 1986년 11월 22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오스카가 6살 때 그의 부모님은 이혼했으며 또한 오스카는 양쪽 다리에 비골이 없는 상태로 태어나 그가 11개월 때 결국 2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다행히 오스카는 다리가 없는 생활에 금방 익숙해졌고 의족을 착용한 후에 걷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오스카는 매우 엄격한 가정교육을 받았고 그의 형과 여동생은 그에게 나는 할 수 없어란 말을 절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의 부모님은 테니스 및 레슬링, 럭비 등 많은 스포츠를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이혼으로 아버지와 멀어진 오스카는 어머니만이 자신의 삶의 기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15살 때 그의 어머니는 수술 합병증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오스카는 큰 충격에 빠졌었죠.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 1년 뒤 경기 중 무릎 부상으로 럭비를 잠시 포기해야 했습니다. 재활 훈련을 하고 있을 때 의사는 그에게 달리기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하게 되었고 뜻밖에도 그가 트랙을 뛰게 되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2004년 아테네 패럴림픽에서 100m 동메달과 200m 금메달을 따내며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후 8년 동안 오스카는 장애인 세계 기록을 27번이나 경신했고 베이징 패럴림픽에서는 남자 100m, 200m, 400m 3관왕을 석권했었죠. 사람들은 그를 실제 포레스트 검프라고 불렀고 전 세계에서 그는 엄청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후 오스카의 야망은 건장한 일반 선수들과 겨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된 훈련 끝에 그는 400m 계주 출전 자격을 얻었고 건장한 선수들과 함께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비록 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오스카는 이미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런던 올림픽이 시작되기 전 오스카는 술을 마시고 배를 몰다가 사고가 났었고 사람들이 드나드는 식당에서 총을 겨누는 등 사고를 일으키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오스카의 어리석은 행동들은 국민 영웅이라는 단어에 묻힐 수 있었습니다. 런던 올림픽을 마치고 귀국한 오스카 곁에는 아름다운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리바는 1983년 8월 19일 생으로 오스카보다 3살 연상이었습니다. 리바가 10대 시절 리바의 가족은 포트 엘리자베스로 이사했고 그곳에서 고등학교를 거쳐 포트 엘리자베스 대학에 입학해 법률을 공부했습니다. 리바의 가족은 부유하지 않았지만 리바가 14살 때부터 모델로 활동을 하였고 그로 인해 그녀의 부모는 비싼 등록금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졸업 후 리바는 법률 회사에 들어갔고 동시에 모델로도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오스카와 리바는 2012년 11월 지인들의 소개로 만나 공개 커플로 등장해 연인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오스카는 리바를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다른 여자들과 여러 번 바람을 피웠고 리바는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리바의 사촌인 킴은 리바의 친지 중 유일하게 오스카를 본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킴은 리바에게 오스카와 행복한지 물었고 리바는 이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생각에 잠겨있는 모습이었습니다. 2013년 2월 13일 오후 7시 37분에 리바는 SNS에 마지막 글을 남겼습니다. 당시 그녀는 남자친구가 자신에게 어떤 서프라이즈를 준비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2013년 2월 14일 새벽 3시경 프레토리아 저택에서 오스카가 리바를 향해 4발의 총격을 퍼부었습니다. 경찰은 범죄 현장에 도착했고 오스카는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2014년 3월 3일 오스카의 사건은 프레토리아 고등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스카는 무패 변호사로 알려진 베리 변호사 등 여러 명을 고용했고 자신의 변호를 위해 이른바 드림팀을 만들었습니다. 반면 리바의 가족은 남아공 사법체계에 의존해 정의를 추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남아공은 물론 전 세계에서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오스카는 체포된 순간부터 상심하는 모습을 보였고 재판이 시작되자 그는 오열하기도 했었죠. 오스카는 모든 것이 오해라고 주장하였고 리바를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스카는 여자친구에게 네 발의 총알을 쏜 것을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오스카의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2013년 2월 13일 리바는 오스카의 집에서 하룻밤 묵었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스카는 14일 새벽 의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잠에서 깨어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먼저 발코니로 나가 선풍기를 다시 방으로 가져간 다음 커튼을 쳤습니다. 이때 욕실에서 소리가 났고 오스카는 누군가 욕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몰래 들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스카는 너무 무서워서 불도 켜지 못했고 어둠 속 베개 밑에서 권총을 꺼낸 뒤 살금살금 욕실로 향했습니다. 오스카는 욕실 창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침입자가 화장실에 있는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화장실에서 무언가 소리를 들었고 자신이 의족이 없는 상태에선 매우 연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극도로 겁을 먹었습니다. 결국 오스카는 리바를 보호하기 위해 화장실 나무문 쪽으로 네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어 오스카는 리바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소리쳤지만 그녀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침실로 돌아갔고 그제야 그는 리바가 침대에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오스카는 침대에 앉아 의족을 착용했고 불을 켠 뒤 리바의 이름을 외쳤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자 화장실에 있는 침입자가 자신의 여자친구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재빨리 욕실로 달려가 화장실 문을 열려고 했지만 안에서 잠겨 있어 결국 문을 부수게 되었고 화장실 변기에 쓰러져 있는 리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리바를 끌어안고 아래층으로 내려와 응급처치를 시도했지만 리바를 살리기에는 이미 너무 늦은 상태였습니다. 오스카는 사건 당일 밤 집에 강도가 든 줄 알고 실수로 여자친구를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변호사 베리는 치안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남아공은 치안이 좋지 않은 데다 인종이 뒤섞인 동네에 살면서 백인들이 자주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오스카의 행동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리가 이끄는 검사팀은 오스카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오스카와 리바가 그날 말다툼을 하였고 흥분한 오스카가 총을 꺼내들자 리바는 화장실로 숨어들어 문을 잠근 채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려 하자 그때 오스카가 리바에게 총을 쐈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뒤 오스카의 어두운 과거가 속속들이 파헤쳐졌습니다. 오스카와 리바는 3개월 동안 사귀었지만 그 3개월 동안 오스카는 최소 5명의 여성과 바람을 피웠습니다. 제나는 오스카의 전 여자친구로 2008년부터 사귀기 시작했고 이후 오스카가 리바와 사귀게 되면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리바가 총에 맞기 몇 시간 전에도 오랜 시간 전화를 했었습니다. 제나는 사건 이후 오스카를 지지하였고 재판에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빅토리아는 오스카의 고교 동창이자 첫사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2006년에 사귀기 시작해 2년 후 헤어졌고 2012년 말 오스카가 리바와 교제를 시작했을 때 한동안 둘은 재결합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사건 이후 빅토리아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아니스타샤는 러시아의 슈퍼모델로 오스카와 리바가 사귀기 전으로 오스카와 연문설이 나돌았지만 하지만 그녀는 인정하지 않았고 이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에리는 패셔니스타이자 파티광으로 오스카와 리바가 사귀는 동안 그들은 야한 문자를 주고받았고 리바가 살해되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적인 만남을 갖는 것이 목격되었죠. 하지만 그녀는 경찰 조사에서 오스카와의 관계를 완강히 부인했고 이후 SNS를 통해 오스카를 적극적으로 지지했었습니다. 사만다는 오스카의 모든 여자친구들 중에 가장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녀는 오스카에게 구타를 당했다고 주장하였고 증인으로 법정에 출두했을 뿐만 아니라 잡지와 TV에 나와 인터뷰도 했었죠. 오스카와 리바가 데이트를 시작했을 때 사만다는 오스카의 집에서 일주일에 4번 밤을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연애 초기 사만다는 온순하고 예의 바른 여성이었습니다. 처음 그들의 관계는 매우 달콤했습니다. 그러나 1년 후 사만다는 많은 친구들을 사귀며 성격이 밝아졌으며 소신있게 변했습니다. 이때부터 오스카는 사만다에게 트집을 잡아 짜증을 내고 폭행을 하기 시작했죠. 사만다의 몸에는 항상 멍과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또한 오스카가 자신을 계단에서 벌서개까지 했다고 비난하였죠. 그리고 오스카는 항상 총을 곁에서 놓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오스카가 총기에 열광하는 것은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SNS에 총을 소지한 사진을 여러 차례 올렸었죠. 오스카는 평소 다정한 남자에서 조금만 자신을 화나게 하면 순식간에 험상궂은 얼굴로 변한다고 말했습니다. 2012년 말 사만다는 오스카가 제나와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 물론 오스카는 부인했지만 사만다는 정신을 차리고 오스카와 헤어졌습니다. 사만다의 어머니는 딸의 결정에 진심으로 감사했고 만약 헤어지지 않았다면 자신의 딸이 총에 맞아 죽임을 당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총기 전문가들은 오스카의 첫 번째 총격이 리바의 골반에 명중하여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발사는 빗나갔지만 세 번째와 네 번째 총알은 각각 오른팔과 머리에 맞았습니다. 즉, 첫 번째 발사 이후 분명 리바는 비명을 질렀을 것이고 도움을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집의 이웃들도 2월 14일 새벽에 오스카의 집에서 시끄러운 말다툼과 여성의 끔찍한 비명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총기 전문가는 타는 높이로 볼 때 오스카가 이미 의족을 착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도 이에 질세라 또 다른 총기 전문가를 불렀고 그 전문가는 의족을 착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검찰과 변호인의 전문가들은 서로의 의견을 주장하며 양보하지 않았죠. 그리고 힐튼 수사관이 등장하게 됩니다. 힐튼 수사관이 조사했던 목격자의 거주지 위치는 맞지 않았고 또한 오스카의 침실에서 테스토스테론을 발견했다고 했지만 그것은 약초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과는 별 상관이 없어 보였지만 수사 책임자로서 그의 말은 신뢰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힐튼과 그의 수사관들은 무능하고 프로답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현장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들 중 누구도 방호복을 입지 않았고 마구잡이로 현장을 밟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화장실에서 총알도 회수하지 못했고 총알은 나중에 현장을 조사했을 때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의 재판이 시작되기 얼마 전 다른 2명의 경찰관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향해 총을 쏜 혐의로 기소되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다른 형사에게 이 사건을 넘길 수밖에 없었죠. 그가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 확보한 모든 증거는 사실상 완전히 신뢰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제 검찰 측의 유일한 승부수는 리바와 오스카 사이에 문자 메시지만 남게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제리 검사는 리바와 오스카가 대화를 나눈 1700여 건의 문자 메시지를 제시하였고 그중 대부분은 일반적인 커플 사이의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메시지에서 오스카의 질투심과 통제에 대한 욕망과 리바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스카의 변호인은 1700여 건의 메시지 중 10%도 되지 않았고 나머지는 다정한 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오스카와 리바가 금방 화해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남아공에는 배심원이 없기 때문에 이제 오스카의 운명은 토코즐레 판사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2014년 9월 11일
토코질레 판사는 대부분의 간접 증거를 기각하였고 오스카의 행동은 명백한 부주의일 뿐 살해 의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판사는 문자 메시지의 내용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토코질레 판사는 남녀 관계는 대부분 변덕스럽고 예측할 수 없으며 이 메시지의 내용이 이 사건을 심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2014년 10월 21일 오스카는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남아공 법에 따라 형기의 6분의 1을 복역한 후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형을 선고한 지 몇 분 만에 남아공 패럴림픽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대다수 남아공 국민들이 이에 격분해 법원 밖에서 시위를 벌였으며 토코질레 판사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특수기동대까지 파견해야 했습니다.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오스카는 가석방 허가를 받았고 거대한 수영장이 있는 삼촌의 호화 저택으로 들어갔으며 가택연금으로 남은 형기를 채우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오스카는 가석방이 허가됐다는 소식에 흐뭇한 미소를 짓기도 했었죠. 리바 가족에게 이러한 판결은 세상을 잃은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가족들 중 누구도 리바를 포기하지 않았고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리바의 사건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리바의 어머니는 2014년에 딸에 대한 책을 쓰기도 하였죠. 제리 검사 또한 포기하지 않았고 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015년 11월 3일 남아공 대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하였고 5명의 판사가 투표한 끝에 2015년 12월 3일 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오스카에게 고의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오스카는 이 판결에 항소했고 대법원은 그의 항소를 기각했지만 남아공 법에 따라 이 사건은 원래 1심 법원으로 돌려보내져야 했고 최초의 판사인 토코질레가 양형하도록 되었습니다. 판결이 뒤집히지 않자 오스카의 변호인단은 전술을 바꾸고 오스카에게 비구속 처벌을 선고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비구속 처벌은 가택연금 상태로 두는 동시에 그의 회개를 보여주기 위해 봉사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변호인단은 오스카가 초범이고 신체적 보호가 필요하며 남아공 사회에 큰 공헌을 했기 때문에 그가 비구속 처벌의 완벽한 적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오스카는 의족을 벗고 법정을 힘겹게 걸어다니며 동정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7월 6일 토코질레 판사는 오스카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전의 과실치사에서 1년형이 더해진 것이었죠. 남아공 법에 따르면 살인죄의 최소 형량은 15년이었습니다. 파격적인 판결에 대해 토코질레 판사는 오스카가 감옥에 있는 동안 깊이 반성을 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감형이 마땅하다고 주장하였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2017년 11월 남아공 대법원은 직접 오스카에게 징역 9년형을 연장해 징역 1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여전히 살인죄에 대한 최소 형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변이 없는 한 오스카는 2023년 가석방돼 저택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